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9월 2일 교육 이제 2부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그죠. 미국을 이해한다. 뭐 최소한 어떤 10월 말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 이후에도 뭐 PC 지표나 이런 것은 점점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는 그죠. 중국을 이해해줘. 중국을 이해해야 된다. 왜? 지금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의 움직임, 월가의 움직임,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추세, 이런 거는 뭐였죠? 중국이 디플레이션, 그죠? 엄청나죠? 실업률부터 해가지고 침체. 중국이 이 자빠지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그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근데 날개도 없는 중국이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말씀드렸죠? 이유는 뭐다? 미국이 그래 만들었다. 왜? 도전을 했으니까. 카운터 펀치 날려서 죽이고 있다. 지금도 죽이고 있다. 만일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걷잡을 수 없겠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의 어떤 1차 공격, 바이든의 2차 공격, 그리고, 그죠? 얼반 죽여놨죠. 그러면 이제는 세계적이에요. 너무 일방적으로 죽여놓으니까 중국이 저대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세계 경제가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중국에서 싼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거대한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 소비라는 것들 안 해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중국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당장 피보는 것들이 있죠. 그죠? 테슬라. 그죠? 전기차가 안 팔려. 그러니까 테슬라나 어떤 전기차 성장세가 지금 계속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죠. 쭉 상승하다가 지금 계속 둔화. 그죠? 지금 이 상태다. 그러면 또 뭐? 애플만 받을 수 있죠. 스마트폰이 안 팔려. 중국은 뭐다? 그냥 삼성 싫어해가 삼성이 싫기 때문에 애플을 밀어주는 거죠. 근데 최신 폰이 안 팔려요. 물론 삼성도 비슷하죠. 스마트폰이 안 팔려. 그만큼 소비가 위축된다. 어렵고 힘들다. 중국이 안 좋다. 중국이 안 좋으면 세계 경제가 침체로 갈 수 있다. 그런 논리로 또 막 빼고 있죠. 주식이. 한 번씩 쭉 빠지는 이유가 두 개예요. 미국과 중국. 다만 미국은 이해를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럼 중국이 어떻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제 생각은 그래요. 중국의 부활은 원치 않아요. 왜? 우리가 힘들어져요. 중국과 비슷한 산업 구조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힘들어진다. 결론은요. 중국이 죽기는 죽되 한 칼에 칵 죽으면 안 돼요.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죽는 게 우리한테 가장 해피하다. 이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그죠? 뭐 건설회사들 막 난리죠. 막 부도 난다 어쩐다 해가 막 난리도 아니고 막 중국 어떤 위안화 폭락, 주식시장 폭락, 외국인들 다 떠나고 그런데 답은 없어. 지금 그런 상태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일단은요, 급한 불을 끄자, 이라는 거예요. 급한 불을 끄자 하니까 뭘 어떻게? 중국 인민은행한테 시켜가지고요, 어떤 중국 자체에서 외환 보유고 있죠. 외환 보유고 이 어떤 비율을 6%에서 4%로 줄여버려요. 그 이제 어떤 9월 15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경제, 정시 부양책이라고 이래 보는 게 낫겠죠. 그리고 또 뭐 주식 거래세, 외국인들이 막 주식 다 팔아치우고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떠나게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바지 가랑이라도 뭐 붙들려고.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니까 위안화가 대폭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 거래세를 50%나 인하를 해줘요. 엄청나죠. 50% 인하. 그러니까 떠나지 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중국의 외환 보유고율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하고 이래 되면요. 중국이 어떤 외환 예금 자체가 규모가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튼튼해지는 거죠. 부실해서. 그전 한 8천억, 그죠? 한 8,200억, 한 요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100몇십억이 더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우리나라하고 그죠? 약간 비슷하다 그랬죠.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규모가 상상을 부려요. 그래서 중국도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뭐죠? 결국 경제하고 밀접하죠.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도 아파트 안 팔리잖아요. 경기가 좋으면 막 잘 팔리고 하듯이 비슷한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건설회사들이 왜 망해요? 왜 부실해요? 미국이 갈구니까 경제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막 실업률이 급증하고 묵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새 아파트 사겠어요. 그러니까 안 팔려. 안 팔리니까 부실해졌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 부동산 부양책 뭐냐? 팔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를 해줘요. 또 뭐 모기지 금리 인하를 해줘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말은 뭐죠? 일단은 싸다. 금리가 싸고 이자를 막 깎아주니까 지금 예전에 집 사면 이자를 100만 원 냈는데 지금 집 사면 50만 원만 내면 돼. 매력적이잖아. 아파트 사세요. 이렇게 꼬드기는 거. 또 하나는 금리를 인하해주면 뭐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자 내던 걸 나라에서 50% 깎아줬어. 50만 원만 내면 돼.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50만 원의 여력이 생겼죠. 그 돈 갖고 뭐 했어요? 중국에서 소비를 해라. 해외여행 가라. 소비를 막 살리기 위해서 해외여행 가. 금리 인하해줄게. 이자 탕감해줄게. 그 돈 갖고 막 먹고 쓰고 놀러 다니고 해. 그래야 우리 내수 경기가 살아나. 그런 논리죠. 주택을 사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뭐 신혼가구 특별 분양하듯이 생애 첫 주택 구입하면 대출 이자를 싸게 해준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했죠. 중국에서. 약간 보면 약간 코미디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생애 첫이 아니고 생애 두 번째 주택 구입까지는 이자 탕감해준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 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반등하고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얘가 살아날까요? 건물, 공장,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제조업이 살아야죠. 근데 제조업이 살아나나요? 미국에서 지금 작정하고 죽이고 있는데 미국의 용인 없이는 절대 안 살아나죠. 살아날 수가 없죠. 결국 중국은 할 수 있는 건 뭐다? 시한부 생명. 그러니까 링겔 꽂고 내수 경제로 억지로 버티는 거죠. 중국 제조업 지수를 보면 지금 5개월 연속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하락. 생산자 물가도 계속 6개월 동안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7월 달에 조금 나아졌어요. 끝없이 추락하다가 살짝 반등. 그 6월 달까지인가 49.3 나왔는데 그 7월 달에 49.7 나왔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추락하다가 생산자 물가가 끝없이 추락하다가 살짝 내수 경기 뭐 여행 가라 뭐 가라 막 해가지고 겨우 약간 그 정도. 그죠? 얘도 뭐 그냥 50이 기준점이죠. 50을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데 그러니까 49.3에서 49.7 겨우 약간 살짝 돌린 이 정도. 근데 이 정도가 딱 적당해요. 그래야 우리도 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로 좋다. 중국이 갑작스러운 엄청난 회복. 제일 나쁘다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이 굴복하는 거죠. 알았다. 미국 너가 시키는 대로 예전의 모습으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미국아, 내 못 믿나? 그러면 미국이 믿어볼까? 이게 가장 위험한, 우리나라 경제로 봤을 때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둘이는 적당히 싸워야 돼요. 싸우면서 미국이 계속 카운터펀치 날리고
살짝 들고 살아날 만하면 지받고 살아날 만하면 지받고 그렇다고 죽이면 안 되고 딱 그 정도가 좋다. 지금이 한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이요. 중국이 만약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위험한 거는요. 미국도 위험해요. 왜? 기껏 3.1 그죠? 끝까지 줄여놓은 물가가 중국이 살아나면 석유 수요가 급증하겠죠. 그러면 석유 가격이 올라. 석유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거죠. 뻔한 수순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일한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중국이 죽음으로써 유가가 떨어지고 유가를 최소한 오르지는 못하게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는 어찌 보면 지금은 행복하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다. 그래서 중국은 적당히 지금이 어찌 보면 좋다. 너무 살아나도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지금 어떤 전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그래 보면 중국이 만일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해롱해롱 하면서 이래 쭉쭉 흘러가게 되면 그죠? 유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겠죠. 그래 보면 우리한테도 훨씬 행복하고 좋은 거다. 만일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또 우리도 그죠? 어떤 중국이 그동안 차지했던 그 시장을 우리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 금리가 지금 5.5야. 우리나라가 3.5. 그죠? 어떤 2포인트 차이 나죠. 근데 돈은 정직해요. 돈은 이익 쫓아가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안전한가요? 미국보다 금리를 더 주잖아요. 더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 돈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요? 한국 투자하는 게 유리해요? 당연히 미국 투자죠. 그러면 외환이 계속 유출될 수도 있겠죠.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괜찮아. 11월 때 10월 말까지는 장 좋대. 문제 없대. 주식 투자 막 해도 돼. 그죠? 그거는 큰 틀이라는 거죠. 큰 틀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위험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백조가 어떤 호수 위에서 고고하게 이래 돌아다녀도 발 밑에는 어떻게 해요? 막 끝없이 막 젖고 있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장이 좋고 안정적이라 해도 끝없이 모니터링하고 공부를 하고 위험 요소가 없나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다시 미국 국채가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뭔가 위험이 터진다는 신호예요. 보통 보면요, 그 미국 국채 2년물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막 미쳐요.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 그죠? 그 피크가 5.0이죠. 5.0. 그러니까 이 단기 2년물짜리 채권 금리가 다시 가파르게 확 올라가지고 5.0을 돌파한다, 위협을 한다, 이러면 주식 비중 확 줄여야 돼요. 내가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곧 폭발할 수도 있다. 의심을 하고 일단은 비중을 확 줄이고 현금 비중을 확 높여놓고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2년물 채권 금리가 안정적으로 계속 하향 안정 이렇게 가면 계속 10월 말까지는 적어도 안전하구나. 투자 비중을 좀 더 늘려서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변해. 그러면 나의 포지션도 정책도 전략도 다 바꿔야죠.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오늘 월요일 제가 앞으로는 전망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사세요. 주식 요거 사세요. 딱 했어요. 근데 화요일 딱 보니까 국채 금리가 변하기 시작해. 뭔가 이상해. 그럼 바로 이야기해요. 이상하다. 조짐 이상하다. 파세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한 1% 손실인데요. 그래도 파세요. 그럼 어떡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미친놈 아니야? 오늘 사라 했다가 다음날 되니까 팔아라 했다가 그것도 손절 1% 손해보고 팔아라 한다.
좀 뭐 저딴 놈이 다 있어. 그럴 경우는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다? 뭐 미국 국채가 2년물이 확 변한다, 이상하다. 아니면 그죠? 10년물은 장기 뭐 이런 것들 뭐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런 장기적으로 보는 건 뭐죠? 그 마지노선은 그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한 4.3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단기 국채 움직임 이런 것도 계속 봐야 돼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내 주식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볼란다. 그거는 뭐 어떻게 되지만 내가 미국 국채를 샀나 살 거야. 왜 관심을 가지는데? 그거 아니나 그랬죠. 저거를 봐야 내가 남들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를 하고 피할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큰 흐름은, 큰 전략은 긍정으로 보되 항상 악재가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죠? 부동산 PF는 여전해요. 부동산 PF 여전하고 거기다가 요즘 더하죠. 그 LH, 주공아파트, 철건 없이 부실공사 대거했죠. GS건설, 그죠? 7개월인가? 그 영업 정지 당했죠. 왜? 요즘 유명한 유행은 순살자이. 철건 안 넣고 지어서 개판돼 버렸죠. 그럼 어떡해요? 부동산은 가뜩이나 얼어붙고 안 좋은데 부실건설로 해서 더 침체가 더 힘들어지죠. 그러면 그 부동산 PF 상품을 막 많이 판매한 은행들, 이금융권들 아니면 증권사 위험하겠죠. 여타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PF 대출 제일 많은 데가 증권가예요, 증권가. 은행보다, 2차 금융보다 더 많은 데가, 그죠? 증권가. 그래서 증권주는 저는 별로 안 좋게 봐요. 평상시에도 별로 안 좋게, 뭐, 매매는 잘 안 하지만, 그래서 위험하다. 어떤 그런 맥락에서 좀 봐야 된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모니터링 해야죠. 부동산 PF가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폭발할 위험 요소가 보인다. 그럼 또 주식 비중 줄여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게 혹시나 터질까 싶어 주식을 계속 안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놓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단지 큰 흐름을 봤을 때 호재가 강한지 악재가 강한지 그걸 판단을 해서 호재가 강하다 싶으면 그 몇몇몇 악재는 얘가 폭발하나 안 하나 그걸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중국도 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다 봐야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9월 5일 날 한국 그 2분기 그 GDP 확정치 나오잖아요. 그래 보면 뭐 어떻게 해요? 잘 나오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가 좋아지나 나빠지나. 그럼 우리나라 어떤 그죠? 수출이나 이런 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가 뭐 어떻게 나오든 해석의 차이거든요.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 정점을 찍었다. 이제 턴할 거야. 좋을만 남았다. 어라면 주식은 확 오르겠죠. 그게 이제 시장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는 그죠? 대부분 어떤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팔아먹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동량이나 이런 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 봐야 되는 거. 요즘은 또 뭐죠? 그죠? 이상기후.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기후 난리잖아요. 요즘 그 농산물이나 이런 거 가격 어때요? 그죠? 여전히 비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래요? 첫째는 이상기후라는 거 있을 거고, 세계적인 추세니까.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뭐죠? 세계 최대의 밀 수출 국가잖아요. 근데 밀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은 당연히 급등할 것이고, 그러면 밀을 원재료로 하는 뭐 빵이든 뭐든 가격이 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계속 올라가죠. 그럼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 이런 건 어때요? 최근에 인도가 뭐라 했어요? 쌀에 대한 이상기후로 쌀에 대한 어떤 생산량이 급감하니까 쌀 수출을 금지를 하죠. 그리고 동남아 많은 국가에서 설탕 수출 금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농산물 이런 것들이 오르면 일반 물가도 따라 오른다. 이런 거 뭐라 그러죠? 농업과 인플레이션을 합성을 하죠.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막 에그플레이션 이런 조짐도 보이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부채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외국 자본들이 이해를 해주나요? 그죠? 안 해주겠죠. 주고 이익 쫓아서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항상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을 한다. 또 이탈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폭락을 한다. 환율이 폭락하면 우리나라 같이 원자재를 사오는 나라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한다. 상실을 하면 어떻게 된다? 국가가 또 IMF 사태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죠. 모니터링을 해야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아, 이거 몰라. 그냥 막 대충 사놓고, 막 안 볼래. 턱 덮어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판단하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야 살아남는 장이 주식장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가면 몇 가지 질문, 그죠? 중국은 이렇다. 근데 중국 현재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전 세계가 유리하게 중국은 적당히 죽어야 된다. 그게 좋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래저래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9월 달부터는 이 주식 해먹기가 오히려 편하다, 좋다. 이래 본다는 거죠. 이런 요소를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MSCI 지수 편입, 막 이게 호재다 하고 막 사고 선침해하고 막 그러죠. 근데 얘는 보통 보면요, 기준일 전, 그러니까 9월 1일부로 편입된다 하면 8월 31일까지 호재지. 막상 9월 1일 되면 안 좋아요. 왜? 선침해할 거, 편입할 거 다 해놨으니까. 매수세는 미리 땡겨서 했고, 이제는 매도 팔 물량이 나오는 게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안 좋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어떤 모든 거는요, 최근에 어떤 2차전지나 이런 부분은요, 어떤 광기죠, 광기. 시장의 광기. 퍼라는 거 있죠. 요즘 엔비디아 잘 나가잖아요,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지금 주가가 어떻게 해요?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그리고 있죠.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있죠. 퍼는 자꾸 떨어져. 뭐야 이거? 엔비디아가 주가는 계속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희한하게 퍼는 떨어진다. 이게 무슨 일이죠? 결국은 뭐냐면 그만큼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돈 버는 속도가 월등히 더 빠르다는 이야기죠. 퍼는 뭐죠? 우리가 고퍼주, 저퍼주 이래 이야기하죠. 어떤 한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이 주식이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야. 10,000원. 10,000원이면 한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야. 그러면 얘는 그죠? 퍼가 그죠? 10이 되겠죠. 10.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퍼가 떨어진다는 말은 한 주당 이익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도 뭐다? 아직도 저퍼주다. 이래 되는 거죠. 그 말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엔비디아는 뭐죠? 엔비디아는? 그죠? 약간 어떤 플랫폼 성격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바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것은 바로 소비자한테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 같이 애플의 핸드폰이나 이런 것은 어떤 소비 사이클로 바로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엔비디아는 그 전 단계, 앞으로 소비 사이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견해주는, 그죠? 플랫폼 같은, 먼저, 지표 같은 어떤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살아나니까, 뭐다?
삼성전자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시장은 판단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지고 살아나는 거는 결국 또 인공지능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또 인공지능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으니까 이 회사도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또 인공지능이 막 확 오르겠죠. 엔비디아가 계속 강세를 띄면요. 삼성전자가 먼저 반응을 일으켰지만 그 다음 수순은 또 인공지능 테마가 온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순서니까. 그러면요, 그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 계속 달려. 그러면 삼전이 반응해. 그러면 삼전을 못 샀다고 뭐 어떤 부러워하고 아쉬워할 게 아니고 그 다음 타겟이 인공지능 회사, 괜찮은 회사를 노리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물론 안 오른 거, 싼 거, 뭐 그런 것도 사놓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하나 맞춰가는 거예요. 그 어떤 그런 테마를 찾고 적응을 하고 맞춰가는 거. 근데 어떤 경우에도 비싸다 싶으면 안 사야죠. 그죠? 싼 거를 사놓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안전하지.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어요. 이상으로 뭐 어떤 전체적인 시장 전망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 그죠? 그 소형 원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